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4시간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3시간으로 잘라졌는데 조금 이번 시간은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조금 더 가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다 보면 도태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간다.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30일의 시험에 합격자가 16,0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 합격자의 반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3만 명 넘었거든요. 이번 16,000명.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는 게 맞았을까? 예, 그렇게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10월 달에 마지막 특강을 여기 왔었거든요. 10월 달, 그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와가지고 밤 9시까지 했나? 하여튼 뿌리 뽑고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5시쯤에 끝나기로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마무리 다 해서 80페이지를 다 끝냈었는데 그때 강의 왔을 때 내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29회 때, 그러니까 30일의 시험 문제는 29회와 같은 유형으로 날 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29회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험 문제 수준이. 그리고 29회 때 났던 지문들이 30일에서도 상당수가 같은 지문이 났었고 시험 문제가 공법을 가만히 보면 2년 내지 3년 전 거, 2년 내지 3년 전 게 올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는 경향입니다. 작년 걸 올해 또 내기는 지들도 낯간지럽잖아. 그죠? 그럼 성의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재재작년, 2년 전, 3년 전 거. 요게 올해 시험 문제로 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회 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났었거든요. 공법이. 그때 과락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이번 30일에도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공법 그냥 과락만 면한다고 설렁설렁 했다가는 100% 과락 나온다고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29회 같은 유형으로 났었습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난 게 박스 문제가 29회 때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라는 게 박스 속에다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넣고 지문 있죠? 이 중에 모두 옳은 것, 모두 틀린 것 그게 났죠. 모두 옳은 걸 고르셔가 박스 문제를 9문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서 모두 틀린 걸 고르시고가 한 문제 있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숫자 뭐 3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것들 뭐 30%, 50%뭐 이런 것들 그 숫자에 관한 것들이 나머지 그 3문제였었고 그래서 박스 문제로 다 출제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 무려 13문제나 박스 문제가 났다는 거 그것이 이번에 시험 문제의 특성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출제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그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경향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합격의 비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원들이 어떤 파트를 좋아하지 어떤 식으로 내는 걸 좋아하지 그걸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거 공부하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연구합니까? 누가 연구해야 된다? 가르치는 새끼가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가 연구해가지고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는구나. 이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맹점에서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출제원들이 뭘 잘 내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저도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못 먹어도 고가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어떤 경우죠? 이거 내 딴에는 중요해. 누구 딴에는? 내 딴에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곤 죽어도 그거 끝까지 합니다. 어떤 교수님 건 15년이 지났는데 15년에도 마지막 100선 문제에서 집어넣었어. 100개 문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도 15년 전께 지금까지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아직 15년 동안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똥꼬집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 물론 한 50년 만에 한 번은 날 수도 있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닌 건 뭐 해야 돼? 걸러내야지 이제. 그 대신 최근에 다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게 있어.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건 다시 반영하고 안 나는 것들은 걸러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허브적거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공동 운명체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 잘 찍어서 잘 가르치면 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제가 엉뚱한 거면 죽어라 가르쳐서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교수 새끼가 가르친 걸 하나도 안 났어. 이래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고 그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흥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출제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우리 교수님이 낸 건지 다른 교수님이 낸 건지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냄새가 납니다. 아주 진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교수가 낸 것 같아. 왜? 맨날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거 그게 톡톡톡 나왔어. 그럼 우리 교수가 낸 거야. 어떤 문제 풀었더니
우리 교수 새끼는 한 번도 떠들지도 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 우리 교수 안 낸 거야. 100%야, 그건. 그죠? 사람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출제 경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그 성향을 쫓아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거 마음에 드는 데서 그거 가르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가르치려면 출제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걸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냈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거 맞춰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잘 분석을 잘해야 돼서 그걸 매년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니까 10년 전에 가르치는 말과 10년 후에 가르치는 말이 똑같으면 이거는 절대로 그건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공동묘체라 그랬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같이 뒤지는 거, 잘 고르면 같이 사는 거. 이게 공동묘체입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그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거 마지막 들어가죠. 자, 뭐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계획과 관련된 거하고 행정계획 수립하고 개발행위,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이걸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행정계획에는 여기 딱 세 가지 계획만 써놨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세 가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깊이 있는 건 지금은 여러분들 기초강의에서는 할 건 아니고 사주니까 여기서는 뭐 한번 볼까? 광역이란 뜻이 뭘까요? 광역, 한자로 쓰면 무슨 뜻이죠? 넓을 광자, 지역 역자입니다.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런 말이죠.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넓다는 게 어떤 게 넓은 거예요? 넓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무엇보다 넓다 해야지 넓은 거지. 서울특별시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서울특별시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어요? 뭐 때문에 넓다고 생각하셨어요? 넓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넓어요? 넓으니까 넓지. 그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 넓으니까 넓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는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좁은 거죠. 대한민국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왜 좁아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죠? 지구 전체에서 대한민국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상대적인 개념에서 뭘 대비했을 때 이게 넓다 좁다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넓다 좁다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광역이라는 건 무엇에 비해서 넓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때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아까 했어.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관할구역 했었잖아. 그죠? 왜 공법을 수학에다 비유한다 그랬죠? 앞에 걸 알아야 그다음 말을 하고 요 말 알아야 그다음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초라는 걸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모르고 그냥 중간부터 들어버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무대불에 오는 거야. 무대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성이 엄청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지 이게 내게 소화가 되지. 그냥 무대불로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시오. 나오는 건 설사밖에 없습니다. 맞죠? 소화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설사로 나가죠. 금방 다 빠져나갑니다. 몸에 남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무대불로 애올려 가지 마십시오. 공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건 그냥 심심해서 만든 법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이런 조문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분명히 사회적 배경과 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 국회에서 제가 보좌관 할 때 그 법률을 심사하잖아요. 법률. 의원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보좌관이 다 합니다. 의원님은 가서 뭐 하죠? 그냥 읽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똑똑한 의원님은 보좌관하고 디스커션이라도 합니다. 토론이라도 합니다. 앉아가지고 같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보좌관이 만든 걸 갖다 놓고 의원님도 읽어보시면서 같이 얘기해서 해서 결론을 해서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상당수는 그럴 시간이 없으십니다.
맨날 지역구 돌아다녀야 되지. 뭐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써주면 그냥 한번 얼른 읽어보고 가서 거기다 밑줄 쳐놓고 가서 거기서 애무사같이 거기 읽고 앉아있는 겁니다. 어떨 땐 잘못 읽어서 헛소리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수두룩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좌관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만들 때 뭐 하더냐? 모든 법률안이 올라오면 거기다 왜 이걸 개정하는지 이걸 왜 제정하는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문 하나마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조문이 필요하다라는 걸 거기다 하나하나 다 명시했지 그게 그냥 만들어진 법조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으면 그게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을까요? 바로 휘발해버릴까? 예,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이유를 자꾸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자, 이때 광역이라는 개념은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넓다는 건 뭐에 비해서 넓다라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뭐보다 넓을까? 자기 관할구역보다 넓으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광역이 된단다. 아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가 적당한 구역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그건 넓은 것도 아니야. 좁은 것도 아니야. 적당한 거야. 그걸 넘었을 때 뭐가 된다? 광역이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슨 계획이 될까?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개념을 정리하라. 법률 용어로 외우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걸 그 다음에 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못 외워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부터 외우자? 광역도시 계획이 뭘까? 광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만들면 광역도시 계획이 될까? 안 될까?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도시 계획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그건 광역도시 계획이 될 수 없어요. 인천광역시 안에서만 수립한다? 광역도시 계획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질문입니다.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래. 맞아요? 아니야. 광역시에서 수립하면 하나의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이에요. 인천광역시 하나예요. 광역도시에 될 수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거거든. 근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무대불에 외워놨으니 갑자기 툭 던져놨어. 광역도시 계획이란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응? 광역자 들어가니까 맞나? 아니거든요. 광역시는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둘 이상의 관을 거치라. 그럼 어디야? 거기 지도 봤더니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자, 여기서 관할구역이 몇 개입니까? 거기 지도상에 그림의 8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거기서 물은 게 자, 몇 개의 관할구역이죠? 3개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자,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예요, 부천시예요. 경기도예요, 부천시예요.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나눠봐. 그럼 경기도가 관할구역이야, 부천시가 관할구역이야? 그거 봐, 또 헷갈리잖아. 관할구역 다시 정리. 자꾸 반복해야 돼. 자, 관할구역 다시 정리.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경기도가 관할구역입니까? 부천시가 관할구역입니까? 제가 아까 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 경기도. 너무 넓어가지고 관할구역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걸 쪼개서 뭐를 관할구역을 한다? 시, 군을 관할구역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벌써 날아갔나? 벌써 머릿속에 다 휘발해버렸나?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경기도는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가 관할구역이야? 바로 부천시,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부천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경기도 부천시로 써서 그냥 경기도도 관할구역, 부천시도 관할구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법에서는 쪼개야 됩니다. 그걸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어디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맞습니까? 예, 특, 광. 이게 또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따라서 결국은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몇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3개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3개 들어가죠? 바로 거기 걸쳐서 자 지금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도로 만들겠다.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야.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겁니까?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까? 예, 거기 뭐라 썼죠? 2 이상의 관할구역에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이랬었죠? 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정말로 아직 만들겠다고 확정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미래적인 계획이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 미리 수립해 두는 게 있어.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할런지는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진 거.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수립인데 진짜 하겠다는 거야. 진짜 이걸 할 거야. 이거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 앞에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첫째, 앞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으로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조만간에 도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 2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중에 광역도 계획은 뭐다?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야. 희망상이야. 그래서 2 이상의 관역에 거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왜 필요할까요? 자, 지금 경인 고속도로가 있죠. 경인이 뭐야? 경기도 인천이죠? 맞아요? 경인이 경기도 인천 고속도로입니까? 그걸 경인 고속도로라고 합니까? 경춘 고속도로 하면 경기도하고 춘천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죠? 이제 알아듣네 금방. 그죠? 경춘 고속도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란 얘기야? 그때 경자는 무슨 경자야? 예, 서울 경자거든요. 예,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다. 이 말이 경춘 고속도로지. 어떻게 경기도로부터 당연히 경기도는 지날 수밖에 없지. 서울에서 어떻게 춘천까지 그냥 하늘로 날아갑니까? 어차피 경기도를 지나야 되잖아. 왜냐면 서울특별시는 경기도가 다 폭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죠? 어차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경춘 하면은 경기도로부터 춘천이 아니라 서울부터 춘천까지입니다. 경인, 서울 경자 쓴 거야.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이 수도로잖아. 제1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제3고속도로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자. 뭐 만들자? 제4고속도로 만들자입니다. 장차 이게 더 필요해지겠다. 현재 인구들의 이 증가율, 자동차 증가로 봐서는 하나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관역입니까? 2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걸치자. 이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럼 잘 봐봐. 애울려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라 그랬어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러면 어디를 걸쳐서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걸친답니까?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광역시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장차 저런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이 구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디다가 수립할 건지 먼저 구역을 지정한다.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권자의 의미를 또 못 알아들어. 권자는 알아듣는 게 뭐밖에 없어. 권리, 민법 시간에 맨날 주워들은 권리, 의무, 권리만. 이 권자가 권리권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저 권자는 무슨 권자가? 지역권자입니다. 지역. 어떤 권역할 때 권자야. 지역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광역도시가 수립하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할 지역이다? 광역도시가 수립할 지역이다라는 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게 정리돼야 돼.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이건 용어정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대. 놀고 자빠졌네.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정이라고 했으면 거기다도 그것도 써줬어야 돼. 안 써줬어. 법조문이 없어.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야. 용어들 광역계획권이란 뭐란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말한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 수립하자? 장차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됐어. 뭐라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말대로 또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네? 무슨 뜻이야? 장기. 지금 당장이 아니란 얘기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전 방향만 뭐였다?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여기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발전 방향만 제시한 게, 그러니까 당장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뭐만 제시했다? 방향만 제시한 얘기다 이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될런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둘로 나눠지네.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뭘 수립한다? 광역도시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 수립하는 자가 있겠죠? 바로 그걸 또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당연히 났습니다. 시험 문제들이 광역권 지정하는 자, 광역도시 수립하는 자. 이번에 여기 시험 문제 아까 41번에 시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41번에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하고 했잖아.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청이 정한다. 뭐 이러면서 여기 광역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쫙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누가 광역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누가 수립하느냐 하나씩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되죠. 이것도 지금은 설명 안 해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은 나중에 기본과에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왜 이 사람들이 할까, 왜 이자가 할까라는 생각 좀 하면서 해오십시오. 그냥 공법의 휘발성이 강한 건 왜 휘발성이 강하다 그랬죠? 무대뿔 해오니까. 뭔지 몰라. 왜 이자가 하지? 뭐 이자가 하라고 해놨으니까 하는 거지. 물론 어떤 때는 이유가 없는 것도 있어. 왜냐면 이 법을 만드는 자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국장이 하는 게 좋을까, 시도사가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에이 이건 시도사가 하자 그냥. 국장이 해도 좋은데 이건 시도사가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 국장한테 그냥 하게 하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국장으로 했는지 이거는 정책 판단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이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걸 때는 왜 그 자가 밖에 안 되는지는 그 이유를 알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는 이건 그냥 이자도 가능한데 이자를 듣다. 그럼 그건 그냥 애우는 수밖에 없어. 그런 것도 있어. 자, 법조문에 읽으면 14일 이내에 협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오고, 어떤 때는 15일 이내에 협의해야 된다. 어떤 때는 21일 이내에 협의해야 된다. 어떤 때는 3개월 이내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법조문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14일하고 15일하고 하루 차이인데 굳이 법을 고지랄로 만들까? 그냥 한꺼번에 다 통일해서 14일 잃어버리면 되지. 그건 어떤 때는 15일 해버리지. 어떤 건 14일, 어떤 건 15일. 왜 그럴까? 만들 때 생각한 게, 지식 생각에는 야 이건 한 2주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며칠로 한 거고 14일을 한 거고, 야 이건 그냥 한 달에 반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며칠로 하는 거고 15일 하는 거고, 그건 만드는 새끼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2주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 14가 되는 거고, 한 달에 반 정도면 되겠다 하면 15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왜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따지면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따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건 이유가 없어. 그건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 무대뽀로 애우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거 이해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왜 이자가 할까 이유가 있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애워두면 나중에 머릿속에 오래 남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는다? 일단 광역계획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다.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장차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나와야 되죠? 수립 누가 하지? 수립권자, 하려면 수립 기준, 수립 절차, 수립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쫙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건 1월달로 넘긴다. 아셨죠? 이 정도만. 자, 두 번째 옆 페이지에 여러분들 9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 나왔었죠? 예, 우리 도시군 일단 계획 중에는 뭐부터 나왔죠? 광역 도시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관할구에다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수립하는 거다. 예, 둘 이상이래. 그럼 어디야? 지금은 서울, 부천, 어디랍니까? 인천에 걸쳐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 이상만 있을까요?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것도 있어야 될까? 당연히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어디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거. 어디서 수립하는 거? 부천시에서 수립하는 거. 또 어디서 수립하는 거?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각각 자기 관할구역을 한다. 하나, 둘, 셋. 파란 거 없었나? 파란 거 어디 갔어? 없었나? 그럼 이거 흰 걸 하자. 인천 이렇게 하자. 그럼 서울과 부천과 인천 각각 자기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울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시도 관할구역이죠. 광역시도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관할구역에서 둘로 나눠져. 장차 우리의 관할구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을 또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있고, 동시에 그 계획에 맞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좋아져?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죠? 내년도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희망상이죠?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좋겠다 하면 좋아집니까?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뭐 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세상에서도 지금 여기 얼추면 오셔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럼 내가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게 있겠죠? 그렇게 나누지시지. 여기도 자기 관할구역에서 장차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다.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기 관할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계획이고? 그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 나온다?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계획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보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자, 조심할 건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요, 민법하고 다른 점이 뭐더냐? 민법은 예외란 말을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건 논리적으로 쫙 하나의 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건 논리성에 딱 맞췄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도 한 30년에 한 번 개정될 뚱말뚱, 그것도 조금씩이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가 민법 공부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40년 전에 배운 민법을 저는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법은 5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고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저세상 학문입니다. 그 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왜 그럴까요? 민법은 논리성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쉽게 흔들지를 못합니다. 거의 그 체계대로 갑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쫙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체계화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법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버립니다. 첫째, 과열됐다. 요새 과열돼 있죠? 그럼 뭐만 나옵니까? 규제. 아까 규제 정책하는 게 공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만 해요. 이런 규제만 쫙 쏟아져 나옵니다. 법이 정신없이 바뀌어서 막 바꿉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완전히 뒤져버렸어. 부동산이 이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어떻게 돼? 또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되죠? 부양책.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돼요. 또 그지를 하다가. 또 이제 너무 과열되면 또 안 돼요. 그지를 하다가. 그러다 다시 또 돼요. 끊임없이 돼요,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바뀌어버려. 정신없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겁니다? 부동산 공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법은 논리성을 따지는 게 현실 시장을 보고 그 시장에 대응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질까? 자, 여기 과열돼 있어. 안 되겠어. 여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중에 이 사람이 문제가 돼. 아니야. 다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 사람들은 또 뭘 만들어야 돼? 예외적으로 당신들은 대요. 그래야 되죠. 또 그러고 가다 보니까 대요해줬더니 이놈의 인간이 또 딴짓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안 돼. 대요해놓고 너는 그럴 때는 안 돼요. 또 잊어버립니다. 법이 그게 공법이야. 현실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 돼요 일어났다가 니들 둘은 돼요 그랬다가 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로 들어가? 법주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현실에 맞도록 그때그때 그러니까 전체 규제, 핀셋 규제 들어보셨죠? 전체 규제는 일괄적으로, 핀셋은 콕 찍어서 요거 이렇게 하듯이 이게 공법에는 수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민법하고 차원이 다른 게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가 있어?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 예외에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
공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어려워. 자, 여기도 원칙적으로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다. 그리고 예외 인접한 관악역에 전부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꼭 자기 관에서만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되겠어. 그럼 옆에도 일부 포함시켜서 해도 돼. 그러려면 옆에 있는 장한테 가서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됩니다.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도시군 기분에서 그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났죠. 자기 관에서 수립하되 인접한 관에게 전부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인접한 관악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겠대. 서울시 안에만 도로 만드는 건 서울특별시장이 앞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지가 기본계 수립해도 돼. 이렇게 여기다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가 하면 돼. 근데 이놈의 도로가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부천시로 넘어가야 됩니까? 부천시로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강서구까지만 도로 만들어 놓고 끊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무슨 표시 있을까? 유턴 표시. 그래. 먼저 우연 표시부터 해놓고. 그죠? 잠은 또 밤중에 또 그냥 달려가서 갖다 수습하고 버릴라. 그러니까 일단 우연 표시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 했죠? 유턴 표시. 왜? 도로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게 무슨 도로야, 그게. 그러니까 도로는 서울특별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천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기본계획을 여기다 이렇게 도로 관련된 걸 집어넣으면서 누굴 만날까? 부천시장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 야,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여기다 장차 이런 도로만 쓰면 좋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니들 부천시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거 아니야. 수립할 때 니들도 여기다 연결되도록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부천시장이 뭐라죠? 그렇잖아도 우리도 여기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지금 삥삥 돌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럼 니들이 여기까지 한다고? 그래,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게. 아니야, 조금 더 올리면 안 될까? 이쪽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여기보다 여기가 난데 그럼 니들도 이렇게 좀 방향 틀으면 안 될까? 그러자 하고 합의해가지고 협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부천시장과 미리 뭐 해야 된다? 협의하여야 한다. 지 혼자 만들면 안 되잖아. 서울특별시장은 저렇게 만들고 부천시장은 어떻게 만들겠대? 지들은 이지랄로 만들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죠. 부천 갈랬더니 여기까지 가? 끊어졌죠? 내려서 자동차 머리다 이고 원리 이동해야 돼요. 이리 옮겨가야 되죠. 내려놓고 또 타고 가야 되죠. 그죠? 저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그게 나더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정찰제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도로 하나 만드는 것만이 아니야.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야. 첫째는 뭐부터 수립하고? 광역도시부터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럼 아까 광역도시에서 서울부터 부천, 인천까지 이런 도로 만들겠다는 게 아까 나왔었죠? 요거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요거 반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광역도시에 있는 이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아까 계획은 뭘 갖는다 그랬죠? 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상위계획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다? 하위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더 상위계획일까? 광역도시에 더 상위계획이에요. 넓은 지역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기관에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요거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야 될까 안 할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알았어 요거 이렇게 해. 그럼 부천시장은 부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요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여기 요거 반영해야 되죠? 반영해야 되죠. 인천광역시장은 자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요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해야 되죠. 각각 자기 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요 광역도시에 있는 요 내용을 각각 자기 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에게 있는 계획이 우선한데. 따라서 이렇게 인천하고 서울은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부천 새끼들만 어떻게 만든대? 지들은 요지랄로 만들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 광역도시에 무시하겠대. 여기는 우리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괜히 거기 니들 교통 다니기만 우리가 편해주고 우리 제공해주지. 주민들은 여기 우리는 살지도 않는데 여기 올라갈 길도 아닌데 여기가 우리는 더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대.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수립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이렇게 해야 될 거하고 광역도시 이렇게 돼 있죠?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법에다 그런 교통정의를 쫙 규정하고 있다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결국 자기 관할구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라는 청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9페이지에 거기 관할구역 미래종합청사진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 맨 우측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서울특별시장 나오죠? 그 사람 특별시장 같아? 수염이 났다.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게 바로 기본계획이야. 근데 그 밑에다 서울특별시 그 중에 어디만 남부권을 뭐로 만든다?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서남부권에 속하죠? 그죠? 서남부권이야. 정확히 말하면 약간 서부 쪽에 여기는 가깝습니다. 그럼 남부권이 어디야? 구루 일대. 거기를 말하자. 거기를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첨단 산업단지. 거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또 하나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또 무슨 디지털 단지 있어? 가산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이게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바로 IT 산업의 원주로서 거기를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게 누가 수립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뭘 수립했습니까?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IT 천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부터 하더냐? 그게 무슨 계획인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납니다. 매년 합쳐서 한 문제야. 올해같이 광역도시계획도 시험 문제 나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험 문제 나고 이렇게 1년에 동시에 두 개가 각각 다 나는 거, 두 개가 다 나는 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0년에 한 번 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광역도시계획 내면 기본계획 안 내고 기본계획이 나면 광역도시는 안 내는 경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10문제 경향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이 31회죠? 20회 초반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훨씬 더 많이 났었습니다. 25회 넘어서부터 후반 때부터는 광역도시계획이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낸 건 이번에 냈는데 31회 때 났는데 내년에 동시에 두 문제 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출제 경향을 봐서는 광역도시계획도 요새는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냥 확률이에요. 이거는. 저도 뭐 여러분들이 꼭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 누가 알아야 돼? 가르치는 새끼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가 알아가지고 요거 이쪽이 더 많이 나고 있다?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요건 요새 안 나고 있다? 좀 빼자. 이런 식으로 지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운명체다? 공동묘체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살아도 같이 살고 뒤져도 같이 뒤지는 겁니다.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어떤 걸 위해서 최근에 출제원들이 좋아하고 있지, 그런 거 파트, 어느 파트에서 내지, 낼 때 어떤 형태로 내고 있지, 어떤 파트를 거기서 또 좋아하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때는 광역도시 더 많이 나고 있다는 거 경향.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평균 5문제 내지 7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합쳐서 몇 문제? 한 문제. 이거는 5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을 때는 7문제도 납니다. 몇 문제 난다 그랬죠? 국토위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12문제. 12문제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출제되더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죠? 이거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입니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뭐로 만들어 주겠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기본계획에서 나왔죠? 그럼 첨단 산업단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더냐?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뭘 지정한다? 용도지역.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고 말씀하신 분은 제자가 들어가신 분이고, 그죠? 아직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초자가 들어간 분입니다. 그죠?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초자 들어가는 분이죠. 초. 그죠? 그 다음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제자가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 다음 페이지 오시죠. 뭐가 나오죠? 10페이지. 용도지역. 나오죠? 뭐로 돼 있어요? 숙제. 일단 보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갈 거야. 10페이지 먼저 보고 9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 뭐뭐 있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셋으로 나눠놓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셋으로 나눠놓고 다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은 따로 있고 상업지역은 또 몇 가지로 나눠진대. 네 군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일, 유, 근 넷으로 갈라지고 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 되냐? 21가지예요. 보셔보면 어떠부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16가지죠? 요까지가 도시지역이야. 16가지가 도시지역 나눠진 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몇 가지? 3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마지막 농림지역 하나, 자연행물 하나. 이건 나눠지잖아. 3번화 되잖아. 그럼 총 몇 가지 되냐? 16, 3, 1, 1. 총 21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몇 가지겠다? 21가지. 요 박스 속에 있는 이걸 순서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업 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용도지역의 명칭이 법조문 속에 곳곳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도를 나갑니까? 아까 공법은 무슨 과목과 똑같다 그랬다? 수학. 수학을 진도를 못 나가는 이유가 저 밑에서 이미 배웠어야 되는 요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중간에서 수학을 나가는데 이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수포자가 나오는 거죠. 공포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공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법을 포기한 자 바로 공포자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의 21가지도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행정조직의 장체계 애우라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뭐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갔어? 용도지역 종류. 여기 있죠? 바로 이 21가지 용도지역의 종류에 관한 거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워라. 그래서 21가지 어떻게 외운다? 보세요. 외우는 방법. 명칭을 정확하게 외워놓고 머리자로 또 외우셔야 됩니다. 머리자로 어떻게 외운다? 도관동자 도관동자 이게 제일 크게 나누는 4가지입니다. 그중에 무슨 지역만?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주상공록 4가지로 나눈다. 도시지역만 주상공록, 관리지역만 보생계, 관리지역만 보생계 이렇게 나눠졌다. 그 다음에 다시 주거지역은 전유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준 이렇게 오고 다시 전은 1, 2, 1은 1, 2, 3 전용주거지역 1, 2, 6 일반주거지역 1, 2, 3 전 1, 2, 1, 2, 1, 2, 3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 1, 유, 근 이 순서를 법조문에는 중, 1, 근, 유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걸 외우는 데 있어서 헷갈려버려. 그게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편하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 중, 1, 유, 근 순서대로 중, 1, 유 꼭 순서대로 해야 돼. 이것도 따로 외우면 안 돼. 나중에 헷갈려서 안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뭐가 나왔죠? 공업지역 전, 1준 녹지지역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녹지지역은 보생자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를 지금 말씀드려요. 순서대로 쪼르륵 반드시 암기하실 거. 이것도 숙제입니다. 아셨죠? 예, 꼭 외우셔야 돼. 다음 주 진도 나가려면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진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뭐죠? 자, 보세요. 국토를 구분한 겁니다. 국토를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눴어? 자, 여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여기 건축물들이 들어차 있죠? 건물들 많죠?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무슨 지역을 하자? 도시지역을 하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만들어놨어. 거기는 도시지역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지역이래?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은요 정확히 말하면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뭐의 중간일까?
도시적도 아니고 농림적도 아니고 자연환경보전도 아닌 그 가운데 영역, 그 중간 영역. 즉 색깔로 하면 검은색일까 흰색일까? 관리지역은 검은색일까 흰색일까? 예, 아유, 똑똑하다. 금방 알아듣는다. 무슨 색이야 돼? 회색지대입니다. 회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 섞인 중간지대. 그걸 뭐라고 한다?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도 또 세 수로 나눴어. 도시지역에 가까운 쪽, 도시지역에 가까운 회색지대. 거기 뭐로 정한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는 도시적으로 들어갈 지역이야. 앞으로 그는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을 한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농림지역이라고 했죠. 장차 농림지역으로서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림지역은 아니야. 근데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관리하고 싶다. 거기는 생산관리지역.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위제한이 심하면서 그만큼 강한 건 아니야. 조금 안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가깝게끔 규제가 심한 지역. 그건 뭐라 부른다? 보전관리지역을 하자.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농림지역은 뭐 할까? 농림이 무슨 뜻이야? 농림. 농자가 뭐죠? 농사 농자입니다. 임은 수풀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농업이나 임업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업하는 게 아니야. 뭐도 있죠? 임업. 임업이 뭐죠? 임업. 임업이. 대표적인 뭘까? 임업. 나무 길러가지고 목재 길러서 그 목재 길러서 이렇게 아름들여서 갖다 파는 거. 또 뭐도 있어? 버섯 같은 거 산에서 재배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산에서 그런 거, 버섯 같은 거 재배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쪽에 임업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종류들을 하는 것들은 여기서 뭐에 속한다? 임업. 그래서 농업과 임업,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게 한 적. 예를 들어서 농림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존한다. 듣고만 넘어가세요. 농림지역이랑 있다. 마지막 뭐 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뭐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자. 이렇게 나눠지는 걸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한다. 됐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 놓고 다시 이 도시지역을 다시 뭐로 나누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나누자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기다 뭐 줘놓고 단독주택을 줘놨어. 옆에다 뭐 줬죠? 러브호텔을 줘놨어. 그 옆에다 뭐 줬어? 공장을 줘서 연기가 굴뚝에서 시커멓게 겨나오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무슨 놈의 땅에다 지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다 줘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대요. 그래서 묶어서 짓자는 얘기야. 여기는 주로 주택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짓자. 여기는 주로 상가 같은 거 위주로 짓자. 여기는 공장 위주로 짓자. 그렇다고 도시라고 몽땅 다 그렇게 콘크리트만 가득 차면 도시가 삭막하죠? 뭐도 있어야 돼? 녹지도 있어야 되겠죠? 공원 같은 것도 일부 지정해서 녹지공원도 만들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뭐로 나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금 구분하는 건 뭐 하자는 얘기야? 건축물 함부로 아무거나 막 짓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래 들을 때마다 잘못 만들었다는 노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거? 남진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 뭐 이런 노래 있죠? 예, 거기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누구 멋대로 가서 그렇게 짓냐? 지가 맘대로 될까? 안 된다니까. 그 작사가는 뭘 몰랐단 얘기야? 용도지역이라는 공법을 몰라서 그린 거야. 공법 알았으면 함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허가받고 집을 짓고 이렇게 만들었지.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냐. 마음대로 그림 같은 집 못 짓습니다. 뭐 받고 지어야 돼? 허가받고 지어야 돼요. 그때는 허가 신청했더니 뭐죠? 안 된대. 왜? 거기는 용도지역상 지을 수 없는 지역이래요. 즉 아까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그랬죠? 2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21가지 용도지역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요런 건 되고 요런 건 안 돼요라고 용도지역마다 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의 지중형보다 바로 건축가수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이란다? 건축 제한이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21가지는 왜 만들어놨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라고 건축 제한이라는 걸 적용하려고 용도지역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할 때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뭐더냐? 중개업을 해요.
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공장을 한 10만 평 정도 땅이 필요한데 이런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저기 유능하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땅 좀 중개 좀 해주실래요? 라고 들어왔습니다. 중개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나 그런 거 못한다고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해야죠. 못한다고 하면은 왜 중개업 자격증 왜 땄어? 그 빙신이지 그거. 그죠? 중개업 하려고 따랐잖아. 10만 평 정도 되면 땅값만 해도 수백억짜리인데 수수료만 해도 거기서 수억 나온다.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자, 본론으로 갑니다. 뭐부터 볼까? 용도적부터 봐야 됩니다. 먼저 용도적부터 들어가서 그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적이 21가지 중에 어디에서만 가능한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란 얘기야. 그래서 용도적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용도적이 어디다? 요런 용도적, 요런 용도적, 요런 데 세 군데서만 그런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딜 찾아야 되죠? 그저 검색하러 다녀야 돼. 그래서 먼저 어느 지역에 그런 물건이 나왔는지, 물건이 나왔대. 물건 나온 게 용도지역 어딘지부터 찾아보고 해당해. 그럼 뭐 되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입지 분석부터 해야 되죠. 여기가 그런 공장을 짓기에 좋은지, 또 땅값은 얼마인지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고객이 오셨을 때 브리핑해야 되죠. 자, 제가 그런 땅을 찾았습니다. 몇 군데 찾았다? 제가 봤더니 5군데를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거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옆에 도로망이 어떻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이 물류 이 공장 같은 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물류시설. 그러니까 저기 교통. 운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도 끊임없이 참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이거 실어나르는 거 있죠? 이게 어디냐도 대입 중요해요. 옆에 교통이 어떠냐. 그래서 바로 고속도로 올라탈 수 있는지 아니면 시골길로 다니면 계속 뭐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길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봐가지고 입지 분석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가격 분석해가지고 다 5가지를 다 비교했더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쪽은 어떻고 저쪽은 딱 분석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고객님께서는 요거하고 요것이 5가지 중에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선택은 싸전히 마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핑. 멋지지 않아? 중개업자가 그 정도 해야지 그게 중개업자지. 그냥 간단히 해주고선 수수료 받아 처먹는 중개업자도 있어. 그죠? 줄 때마다 뭐하죠? 아이고 내가 이 돈을 왜 저 친구한테 줘야 되지 이 아까운 돈을. 그죠? 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지가 뭘 중개했어 도대체. 뭐 한 게 있어.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그런 중개업자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돈 줄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보지 않았어요? 남 얘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이 중개업자 되면 저 반대로서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걸 해주려면 그 정도는 브리핑자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용도적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용도직도 보지도 않고 야 여기는 교통의 요지로서 요새 최근에 나온 땅인데 너무너무 좋아. 여기 공장 짓기에는 딱 좋아. 그래서 땅 중개했어. 나중에 연락이 왔어. 허가 안 난다는데? 돌아버리는 겁니다. 허가 안 난다는데 그 땅을 중개해서 팔았네?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중개업자 착살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먼저 뭘부터 한다? 용도적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해. 근데 용도적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더냐? 건물을 짓는 규모도 규제합니다. 건물을 짓는 규모. 어떻게 규제할까? 너무 대지 안에다 뚱땅에 지치 말래. 자, 뭐라고요? 대지 안에다 너무 뚱땅에 지치 말래. 자, 여기 땅 있죠? 자, 똑같은 땅이 있어. 근데 어떻게 짓하냐?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이렇게 짓겠대. 여기다 이렇게 짓겠대. 여기는 이렇게 짓겠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짓고 싶어요? 가급적 이거 분양한다 가정해. 분양할 건물이 짓고 있는 거야. 어떤 것 질려? 이렇게 질려? 이렇게 질려? 이렇게 짓겠지. 그래야 분양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죠? 이게 돈 되지. 저게 뭐야? 저거 돈도 안 되잖아. 근데 아무 땅이나 내 멋대로 이렇게 넓게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대지 면적에 비해서, 이게 대지 면적이야. 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 요거 차지하는 면적, 요거. 이 건물의 가장 외벽 있죠? 건물의 바깥쪽 벽. 그 외벽에 중심선, 벽도 두께가 있잖아. 그 두께 가운데 그 선 따라서 쭉쭉쭉 이렇게 된 거. 즉, 이 건물의 외벽의 가운데 선,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된 이 면적, 요 수평토의 면적, 평탄의 면적.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건축 면적이라 불러요. 바로 요 대지 면적에 비해서 이 건축 면적 너무 크게 하지 말래.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얼마? 1000제곱미터. 그런데 건축 면적을 이거 200제곱미터만 이렇게 지으래. 그럼 대지 면적 1000에 건축 면적 200이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죠? 위에 건 바로 1000분의 200 곱하기 퍼센트 비율은 100으로 빼. 그럼 얼마죠?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땡땡땡땡땡땡 아니다. 이것만 지어줘야 된다. 그럼 얼마죠? 20%.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건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몇 퍼센트로 지었다? 저건 20%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이쪽을 볼까요? 이거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죠? 대지 면적이 얼마로 봤을 때 그대로 똑같이 1000제곱미터로 봐봐. 똑같아. 근데 이걸 얼마가 될까요? 이건 요 건축 면적이 이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 괜찮아. 여러분들 만나. 그래 80이 제일 많다. 800제곱미터. 얼마? 800제곱미터로 지었대. 그럼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이건? 건폐율은 자 건폐율 이코로 대지 면적 얼마 분의?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8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80%. 이건 80%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짓고 싶어? 퍼센트가 높게 짓고 싶죠. 100%로 가까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100%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 지면 어떻게 되죠? 100% 지면 대지 안에 가득 차고도 밖으로 넘어버립니다. 넘는 게 어느 부분이야? 외벽에 무슨 선 내가 그랬어요? 제가 건축 면적은 중심선. 그 외벽 두께가 이 정도야. 중심선이죠? 여기 어딜 들어가는 거야? 내 대지 경계선에 중심선에 걸려 있잖아. 그럼 나머지 바깥 보면 반 바깥쪽은 남의 땅에 들어가 있잖아. 남의 땅에 주인이 내버려 둘까? 와서 지랄지랄할까? 와서 지랄지랄하죠. 이 새끼야 왜 남의 땅까지 네 건물이 들어왔어? 들어왔잖아 이만큼. 그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지나가는 선이 이거 원래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선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은 남의 땅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럼 남의 땅 옆에 있는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와서 당연히 뒤집어지지. 내 남의 땅까지 침범했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중심선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다 보니까 100%는 나올 수 없고 최대가 얼마다? 99%까지 나올지 몰라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실제는 90%까지를 여기서 인정해주고는 있는데 현재.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뭐란다?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의 이 비율을 건폐율을 한다. 너무 뚱뚱해지지 말라. 이것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할 때마다 건물을 지을 때 수익성 따질 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첫째 어떤 걸 지을 수 있지? 무슨 제한? 건축 제한. 어떤 걸 지을 수 있지? 건축 제한. 두 번째 그때 건폐율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지을 수 있지? 이에 따라서 이 건축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면적 뭐가 나온다? 용적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용적률이 뭘까요? 자 먼저 개념정의. 하나의 건축물 있죠. 이 건축물에 1층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1층이야. 몇 층도 있을 수 있어? 나머지 2층도 있을 수 있죠? 여기 2층, 한 층 더 만들자. 2층. 여기 몇 층? 또 하나. 3층. 3층. 이거 하나 더 하자. 몇 층? 4층. 나올 수 있겠죠? 그랬었잖아. 그때 각 층별 바다 면적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그때 하나가 얼마라 그랬죠? 이게 나 800으로 올라가면 계산 못하는데. 숫자가 복잡하면 못해. 그냥 500제곱미터로 가자. 하나당 얼마씩 하자? 500제곱미터. 그래야지 간단해. 500, 1000, 1500, 2000. 38에 24 하면 2400. 나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얼마다? 500, 1000, 1500, 2000. 이게 다 올라간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연면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 저는 처음에 이거 공법 공부하기 전에 연면적 하면 연면적 1년 동안에 면적을 얼마나 만드는 건가?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 연면적이 1년 동안에 뭐하는 면적인 줄 알았어. 하여튼 그게 아니고 뭘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연면적이 나온다라는 걸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제한이 있다?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바로 뭐 되냐? 자, 대지 면적 얼마죠? 똑같이 1000으로 해. 그럼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500짜리가 4칸이니까 이게 2000제곱미터죠? 바로 2000제곱미터. 이걸 위에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분의 2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죠? 200%. 1000분의 2000은 2죠? 2 곱하기 100은 200%. 바로 이건 용적률 몇 프로다? 200%로 지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야?
연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2층 더 올려볼까? 여기다 2층만 더 올릴까요? 하나 더 올리고 또 하나 올려서 옥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칸 더 올라갔죠? 그럼 얼마야? 연면적 3천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면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3천여부터면 이때 용적률은 얼마죠? 1000분의 3000 곱하기 100 이코로 300%라고 나오잖아. 그죠? 자, 200%는 연면적이 2000인데 300%가 연면적은 3000 늘어났잖아. 여러분들은 용적률 200%로 짓고 싶습니까? 용적률 300%로 짓고 싶습니까? 300% 짓고 싶대요. 그래야지 분양 면적이 많아지니까 돈이 더 되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걸 니들 멋대로 몇백 퍼센트든 몇천 퍼센트든 니 멋대로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1개 용도적마다 각각 이런 용도적에선 건폐율 몇 퍼센트야? 이러이러한 용도에서는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21개 용도적마다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또 숫자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뭘 못 외우면 21개 용도적의 종류를 먼저 외워놔야 그 다음에 건폐율 21개마다 어떻게 외우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올 거야.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지금 얘기한 게 몇 가지 아십니까? 그게 21가지야. 그러니까 순서부터 위에서부터 제1종 전운주부터 순서대로서 자연행견 보존 적 있죠? 거기까지 지금 말한 순서대로 쭉 한 게 그게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첫 문제 2년에 한 번씩 고라지로 그렇게 납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용도적 21가지를 먼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숙제를 낸 겁니다. 아셨죠? 지금 숫자는 숙제 아니야. 지금부터 그거 외웠다가는 가량이 찢어져 버려. 예,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1월달에 외울 것이니까 지금은 용도적 21가지는 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도 21개보다 있어. 상준, 공주, 녹관, 농자 1500, 500, 400, 300, 100, 80 해놓고 다시 1500, 1300, 1100, 900 갑자기 현기증이 나려고 하죠? 예, 21개 용도적마다 용적률도 여기는 몇 퍼센트야? 여기는 몇 퍼센트? 이게 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란다? 용도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뭘 말한다? 21개 용도지역이 있고 그 안에서 각각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축제한. 근데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은 이 세 가지가 행위 제한으로서 용도적마다 있단다. 아셨죠? 그래서 용도적의 핵심은 뭐란다? 21가지를 먼저 암기하는 거고 각각의 용도적마다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때 조심할 거. 여기 한 번 더. 건폐율하고 용적률 쓰실 때 이거 초기에 틀리는 분들이 있어. 건폐율의 율은 무슨 율이다? 동그라미 율. 용적률의 율은 무슨 율이다? 리을율. 참 이것도 헷갈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도 참 모르겠는데 여기 받침 있으면 리을로 쓰는 거야? 그런 거야? 예. 거기까지는 내가 국어 실력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건폐율의 율은 동그라미 율. 용적률의 율은 리을율 이거야. 맨날 동그라미 율로 다 쓰시는 분들 있어. 아니야. 건폐율, 용적률, 룰 돌려야 돼. 이건 이렇게 됐단다.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저기 지정해고 건물 아무거나 짓지 말라. 규모도 요 이하로 저라 했죠? 그럼 그것만 갖고 국토가 관리될까? 안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21가지 나눠놓은 것만 갖고도 부족해.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가 뭘 만들었을까? 용도지구, 다음 페이지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거기다 다시 뭘 만들었어? 용도지구라는 것도 만들고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걸 위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먼저 깔아서 지정해놓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 지정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또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공법에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보자? 다음 주에 살펴서 한번 더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1월달 돼야 만나시겠네. 그죠? 예. 새해에 그러면 월급에 들어가고 오늘은 새해 마지막 인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때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